인권, 평화,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채널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역적.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 그게 바로 적폐입니다. 그 쌓여있는 폐단을 걷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겠죠. 자, 방송이 진행될수록 역사에 있어서 적폐의 세력은 누구이고 또 그들은 어떻게 역사를 왜곡하려는지, 어떤 역사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는지가 점점 명백하고 명확해집니다. 자, 그래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역사 적폐 청산 방송 역적 시즌1입니다. 저는 역적의 진행자 MC 노입니다. 오늘도 제 앞에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참 실장님, 깨어있는 시민들의 역사 선생님, 수구 세력의 역사 쿠데타에 맞서서 한 마리 용처럼 싸우고 계시는 우리 박한용 교육홍보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고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네. 저번보다 훨씬 더 좀 건강해지신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그렇고요. 예. 속으로 이렇게 늙어요. 아니요.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죠. 알겠습니다. 네. 속도 겉도 다 건강해지고 탱탱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원 드래곤 티처와 오늘도 함께 또 하겠습니다. 내가 용이구나. 예. 깜빡 까먹었어요. 예. 네. 자, 오늘도 본 방송 들어가기 앞서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좀 있습니다. 네. 긴장되십니까, 이 코너? 코너 없앨까요? 에이, 그럴 수 있나요, 또.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그 서울에 있는 그 파리 개선문하고 비슷하게 생긴 독립문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독립문을 사전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사적 제32호 그리고 자주 독립을 위해 세운 문 이렇게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독립문의 독립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독립과 조금 다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박 실장님 어떻습니까? 네, 아주 다른 건 아니지만 좀 이제 우리가 예. 통상 알고 있는 것하고 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문에서 독립하면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는 그런 의지를 담은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항일은 아니었죠. 예. 항일은 아니다. 예. 네. 이 독립문은 이렇게 되죠. 독립협회의 제안으로 오는 것이죠. 예. 이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거에 이제 우리는 동아시아의 중세 질서로서 예. 조공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공 체제. 그렇죠. 네. 네. 이때 쉽게 말하면 중국. 예. 중국이 있으면 이 조선은 조공 국가가 되는 거죠. 예. 물론 그때 하더라도 그것이 이 식민지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조공 국가라고 해서 무슨 자주성이나 독립성이 없고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죠. 네네. 네. 근데 어찌됐건 이제 1876년 개항을 하지 않습니까? 예. 개항을 하게 되면서 일본이 뭐냐면 이제 병자 수호 조약 우리가 또는 조일 수호 통상 조규라든지 또는 강화도 조약 아시죠? 한일 간의 처음 이제 조선과 이제 일본과의 첫 이제 국교 수립이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근대적인 최초의 국교 수립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뭐냐면 원래 그런 근대 조약을 맺으려고 할 때 네. 청나라가 무척 반대하죠. 왜? 그 외교 관계는 청나라가 해야 되지 조선은 자격이 없다 해서 계속 조선을 자기의 조공국가 내지 더 나아가서 식민지로 근대적인 식민지로 가져가려고 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연결됐던 게 친청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됐는데 어찌됐건 독립협회가 들어올 때 아주 그 나라가 엉망이었지 않습니까? 네. 잘 알다시피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그죠? 1895년에 민비 명성황후 시해가 되고, 그죠? 네. 이렇게 되면서 또 왕은 뭐냐면 또 러시아 공사관에 아관 파천.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아관은 아라사 공관, 즉 러시아 공사관이죠. 이렇게 되면서 뭐냐면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이때 독립협회가 나오면서 황제가 나와라. 환궁운동이라 그러죠. 왜 남의 나라 공사관에 들어가 가지고 맞아요. 그 망신이잖아요. 창피하게. 네. 예. 그렇게 해서 환궁운동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환궁을 할 때 뭐냐면 칭제군은 우리도 제국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독립협회가 제안해 가지고 민간 합동으로 거대한 모금을 한 것이 바로 독립문 건립운동이에요. 네. 근데 모금이죠. 예.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때 독립문을 만들 때는 정확하게 하면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물론 그것이 그때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이런 뜻이 아닌데 독립문이 만들어질 때는 바로 그런 청나라의 오랜 그 종주국 행시하는 것을 부정하는 행위 그 자체는 남들 긍정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독립협회 주축 세력은
좀 일본과 친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죠. 예. 왜냐 서재필이가 들어와 있으니까 서재필. 미국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너무 국적을 따지시기에 예, 복잡하죠. 왜 그러냐면 서재필에 대해서 공가론이 있습니다만은 네. 여기 이렇게 가면 또 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너무 길어지니까요. 네. 예. 하여튼 요컨대 핵심은 뭐냐면 네. 이 서재필 독립회표를 만들어낸 서재필 씨가 제안이 돼가지고 민간 합동으로 모금을 한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뭐냐면 그 건립된 것이 독립문인데 네. 이때 이 부분 자체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청나라로부터의 자주 독립국임을 재확인한 것이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청나라의 간섭이 제일 심했으니까 네.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얘기하는 독립문이다. 근데 물론 이제 청일 전쟁이 끝나면서 청나라가 한반도에서 물러나게 되죠. 네. 이 부분과 같이 연결돼 있었죠. 그러면서 또 다른 배경으로는 한나라의 왕이 러시아 공사관에도 있고 하는 게 이런 이제 장편 속에서 네. 어떤 자주 독립 국가임을 내외 선포한다. 하지만 주요한 계기는 청나라로부터의 독립. 그래서 원래 영은문과 이게 연관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걸 헐어버리고 독립문을 만드는 거죠. 아. 네. 모화관을 없애고 독립관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화관이나 영은문이나 다 청나라에 좀 사대하는 그런 상징적인 공간들이었던 거죠. 네, 그렇다고 남의 나라 식민지가 돼도 좋다 이런 뜻은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이 민간들에게는 오랫동안 얼마나 오래되었으니까 조공 관계가 이걸 청사한다는 데서 굉장히 열화 같이 모금이 많이 모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독립문이 그 위에도 그대로 잘 있었죠. 일제 예. 때. 일본어로 치면 그 독립문이야말로 조선의 독립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 일본은 별로 독립문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뭐 이건 뭐 딱히 뭐 이렇게 명문화된 내용은 없지만 네. 예, 바로 일본이 봤을 땐 청나라로부터의 자주 독립을 외치는 것이다. 이렇게만 상징을 제한해서 규정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청나라로부터 대한제국이 네. 명실상부한 독립국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일본이 청나라가 쏴서 쫓아내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도움으로 자주 독립을 만들어줬다는 일본 우익의 논리와 연결되는 상징 아이콘으로 일본은 또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 해석이 좀 독립문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갖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또 독립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독립문 글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네. 네. 그걸 이완용 글씨라는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예, 한자로 독립문이 있고 한글로 독립문 해서 앞뒤로 두 개가 있죠. 예. 있는데 그 이완용 글씨입니까? 통상 이완용 글씨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러나 동농 김가진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구한마을 농상 대신하다가 3.1운동 이후에 망명하셨던 분이죠. 이쪽의 유족들의 경우나 또 일부 학자들은 또 이완용이 아니다. 당대의 명가였던 김가진 선생이 쓴 것이다. 이렇게 돼서 이완용설과 네. 김가진설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명확하게 확인은 안 되는 건가요? 예, 확정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아마 김가진 선생 필치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어쨌든 이완용 글씨라고 종래는 알려져 있으나 예. 요즘은 김가진 글씨라는 설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독립문을 볼 때 독립문에 일본 우익이 씌운 어떤 정치적인 논리 그리고 그 독립문이라는 글씨가 친일파의 상징인 이완용의 글씨라는 그런 어떤 통설 이런 게 결합돼서 좀 독립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맨 처음에 독립문을 건립할 때 그 의미는 청나라로부터의 자주 독립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꼭 어떻게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 아니 청나라부터 네. 자주 독립도 이야기하지만 예. 일본이 이 독립문을 또 다르게 이용하고 활용하려고 했다는 사실도 같이 알아주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예, 다만 그것이 이완용의 글씨가 맞다고 할 경우라면 우리 또 한 번 또 착잡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하여간 아직 이완용 글씨인지 김가진의 글씨인지는 확인이 안 된다. 확정이 안 된다. 확정이 안 된다. 예. 그렇군요. 네. 역시 무엇이든 물어봐도 대답이 시원치 않죠? 명쾌하게 해답을 주십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혹시나 뭐 이렇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팟빵이나 이런 후기에 박 선생님한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좀 올려주시면 우리 방송이 훨씬 더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방송 들으셨으니까 다 아실 테지만 이제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식민지 역사 박물관을 건립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후원회원 모집한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식민지 역사 박물관 간략하게 좀 우리 실장님이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식민지 역사 박물관 만들게 된 배경을 좀 아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간절한가. 민족문제연구소가 2000년대 벽두부터 네. 친일면 사전 편찬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사전을 만들 때
어떤 고민을 했냐면 틀림없이 친일 일명 사전이 나오더라도 친일파 후손들은 또 부정할 거다. 따라서 이 그들의 친일 행위를 낱낱이 기록하는 증거 자료들을 모아서 사전에 만들고 나면 네. 친일 역사관을 만들려고 했어요. 친일 역사관을 원래 하시려고 했다. 그래서 부끄러운 역사라도 우리가 기억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예. 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친일 자료를 많이 모았었습니다. 아.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일본의 역사 왜곡이 심해요. 특히 식민지 시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구소가 또 많은 자료들을 또 이제 수집했어요. 그 핵심이 뭐냐? 일제 식민지 시대를 역시 일본 우익도 또 식민지 근대화론은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 지배의 실상이 뭔가? 네. 즉 일제 식민 통치의 실체.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인 조선인 민중들의 삶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자료들도 모았어요. 또 그때 식민지 치하에서 삶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독립운동이 왜 나오는지 더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예. 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또 늘어난 거야.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항해서 우리가 이 친일 문제를 좀 더 넓혀서 식민지 전체로 확장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바로 뉴라이트나 MB나 네. 이명박근혜죠. 이쪽에서 뭐냐면 일제 식민지 통치를 미화하고 친일도 미화하고 독재도 찬양하게 돼버렸잖아요. 이건 더 안 되겠다. 게다가 박정희 기념관까지 나왔어요. 네. 이다 보니까 일제 잔재로서 식민지 잔재로서 친일과 독재 유산들도 같이 해야 되겠구나. 특히 박정희 기념관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또 예. 이승만 동상이 만들어지고 네. 교과서가 친일 독재 교과서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다음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이라는 게 광화문에 있는데 사실 그게 뉴라이트 시각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다 수학여행 때 또는 관람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박정희 기념관 가서 또 훌륭한 사람으로 또 배울 거 아니에요. 예. 그 앞에서 우리가 반대론을 많이 했지만 반대 가지고는 대안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이걸 전체를 모아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연구소가 규모가 커져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뭐냐면 처음에는 친일의 역사 자료관으로 하려다가 그다음에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자료들로 또 확장되었다가 그다음에 일제 식민 잔재의 유죄로서 독재와 여러 가지 그 역사들을 같이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걸 포괄하는 제목을 하다 보니까 식민지 역사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참고로 얘기하자면 식민지 체험을 받았던 나라 가운데서는 별로 이런 역사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세계에서 식민지 체험 국가로서 피체험 국가로서는 네. 유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박정희 기념관과 싸우는 우리 역사 운동의 대중적 근거지가 될 것입니다. 예. 그 제가 제 지인한테 식민지 역사박물관 얘기하니까 야, 그거 있지 않냐? 이러더라고요. 그 독립기념관 얘기하면서. 아,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독립기념관이 있지만 또 식민지 역사박물관이 왜 필요한지를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 같은 데 보면 9.18 항전기념관이나 예, 예. 일본과 싸웠던 수많은 전승기념관들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남경 대학살 기념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러면 우리는 독립기념관이 있지만 예. 그것은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또 지방이나 좀 불편하신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독립운동을 왜 했지라고 물어볼 때 그냥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극락세계 만들어줬으면 독립운동이 하기 어려웠을지 모르잖아요. 예. 도대체 식민지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일제 식민지 청산을 안 했을 때 그다음에 친일파들이 다시 그 후손들이 권력 잡을 때 한국 현재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낱낱이 보여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이 식민역사박물관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현대사를 훨씬 더 피부로 생생하게 진짜 실감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놀라운 자료들이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가면 빵 터집니다. 아, 그런 거 저는 미리 볼 수 없죠. 아, 보여드려야죠. 네. 그럼 언제쯤 이게 딱 정식 개관을 목표로 지금 하고 예,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네. 모금을 하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 모금은 사실 그렇게 많이 안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 7월부터 한 6개월 정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 봄에 내년 봄에. 개관합니다. 장소는 숙명여대 근처입니다. 아, 그렇군요. 5층 건물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때로는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예. 이 식민역사박물관이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더 우리가 활기찬 역사 바로잡기 네. 또 역사 의식의 대중화에 더 기여할 수 있다. 근데 꼭 좀 하시고 참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계획대로 좀 잘 돼서 내년 봄쯤에는 우리 팟캐스트 그 식민지 역사박물관 그 마당 같은 데서 공개 방송 같은 거 한번 하면 참 좋겠다. 그럼요.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광고를 듣고 와서요, 선생님. 네, 네. 오늘 본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일본의 작은 섬 구남도를 아시나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요청할 정도로 일본인에게는 자랑이자 근대화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16소년까지 강제 노역을 해야 했던 지옥이자 탐욕의 섬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생생하게 취재했습니다. 조선에서 차출되어 끌려간 역사의 증인을 만났고 기억의 현장을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지옥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억을 기록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민족문제연구소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망각의 현장을 기억의 유산으로.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박 선생님, 오늘은 이제 뉴라이트 역사 쿠데타 3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뉴라이트와 이승만. 뉴라이트와 이승만. 풀어서 얘기하자면 뉴라이트는 어떻게 해서 네. 독재자 이승만을 네. 건국의 아버지로 어. 부활시켰는가 하는 그 논리와 주장, 그것의 오류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국부론이잖아요, 이른바. 예. 예. 사실 이승만 국부론이라 그랬을 때 저는 좀 약간 이상한 상상을 했거든요. 아, 예. 국부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신체의 어떤 특정 부위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예. 예. 치부라고도 하고요. 아, 그군요. 예. 그리고 결국 이승만 국부론은 이승만의 치부를 드러내게 하는 거다. 이런 어떤 논리가 성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놀라운 어휘력이에요. 감동받았어요. 네. 이럴 땐 좀 더 길게 칭찬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결국 이승만의 국부론은 이승만의 국부, 치부를 드러내는 논리적 귀결로 종착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벌써. 네. 자, 장난 이제 안 치고요. 자, 그럼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승만은 그럼 뉴라이트는 네, 이승만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이렇게 딱 찾은 건가요? 예, 잘 알다시피 이승만, 뉴라이트의 경우에는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 네. 국부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 논지는 저도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지만 약간 이제 다시 되풀이해보자 이런 거예요. 순서는 늘 그래요. 간단해. 네. 오늘날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20세기 모범 국가다. 네. 이 결정적인 계기는 박정희한테 이루어졌다. 그 근본적 이 박정희 때 이것은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에 힘입었다. 그러니까 식민지 때 인적 물적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다. 예, 그럼 그 중간에 이승만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 있잖아요. 아. 그럼 북한은 빵도 자유도 없더라. 이게 전제예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나라도 아니다. 불량 국가다.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북한은 왜 못 살까? 왜 우리는 잘 살까? 그럼 뭐죠?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었으니까죠. 이해갑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즉 북한은 사회주의를 택했기 때문에 못 살게 되었고 예.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잘 살게 되었다. 이들 분단의 고통은 관심이 없어요. 그럼 그 자본주의를 택하게 된 결정적 요인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기 때문이다. 즉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렁에서 건진 대한민국 이게 이승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한 거죠. 그래서 뉴라이트는 이렇게 대체로 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 민족문제연구소가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승만의 그 일제 강점기 때까지의 어떤 행적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후속편을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후속편에 어떻게 보면 오디오 버전이 되겠네요, 오늘. 그렇죠. 예. 말로만 듣는 100년 전쟁 2부. 예. 오늘 재밌겠습니다. 치부 이승만, 국부 이승만 뭐 그렇게 되겠네요. 예, 예. 예. 네. 그러면 시작해 주시죠, 선생님. 예. 그러면 네. 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통상 이승만을 비판할 때 분단 책임자다. 분단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이렇게 네. 우리가 비판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들이 주장할 때는 이승만은 네. 일찍부터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미국 국회의원도 아닌데 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예. 누구보다도 국제 정세에 밝았다. 그래서 해방이 되자 그는 이미 38도 선이 그어지는 그 순간에 반드시 분단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하고 이게 분단 필연론에 입각했어요. 분단 필연론. 따라서 어차피 북한은 소련 거니까 남쪽은 미군이 있다 하더라도 네. 남로당 박헌영 네. 어떤 좌익이 굉장히 맹동을 거치니까 남쪽만이라도 건져야 되겠다라는 것이었고 이런 우국 충주에서 나오고 이 지혜로운 결단이 바로 정읍 발언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교 규제론이에요. 네. 그다음에 분단 필연론이야.
따라서 뭐냐 어차피 북쪽은 떼주고 남쪽만이라도 건지자. 그래서 남쪽만이라도 붉은 맛으로부터 건져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자본주의 국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따라서 뭐냐면 분단 주범이 아니라 수능에서 대한민국을 건져주신 것이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운명의 나침반을 근본적으로 돌려놓으신 분이니까 네. 어찌 아빠가 아니리요 해서 아빠론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분단에서는 이렇게 해서 뭐냐면 분단 주범론에서 네. 오히려 대한민국 건국의 어떤 그 지도 아버지가 되는 셈으로 돌려버리죠. 야, 그 참 놀랍네요. 예. 예. 얼핏 보면 말이 될 듯도 해. 결국은 그 분단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던 요인 가운데 하나인 사람을 예. 그 분단이 그렇죠. 결국은 우리의 번영을 지금 가져온 결과물이라는 걸로 이렇게 논리를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죠. 예. 그 당시에는 분단이 필연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예. 잘 알다시피 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열려가지고 예. 38도선을 없애버리고 남북의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같이 수립하고 여기를 이 새롭게 만들어진 통일된 임시정부와 미영 예. 중소 4개국이 뭐냐면 신탁 통치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 분단이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냐 구체적인 실무는 어디서 한다? 미소 공동위원회, 미국과 소련이 참가하는 공동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한다. 이렇게 해서 46년도부터는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고 있었잖아요. 예. 그때 갑자기 침뱉은 게 이승만이야. 그러니까 해방 이후 가장 큰 시대 정신은 통일된 자주 민족 국가를 좀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친일파를 청산하고 네. 이런 게 그 당시에 시대 정신이고 또 그 민중이 원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누리하이트 경우에는 6.25 같은 민족의 비극이 눈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분단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수많은 정치적 지도자들이 네. 정말로 자기 정치적 개인적인 이익도 다 버리고 투쟁할 때 예. 이승만과 친일파 정당인 한국민주당 예. 이 두들만 분단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분단은 필연론이 아니고 분단으로 귀결돼 버린 겁니다. 예, 예. 근데 이것을 분단 필연이라고 쉽게 말하면 사기치는 거죠. 예. 네, 이게 문제다. 그렇다면 해방 이후에 이승만이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 그걸 좀 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제 해방 후 초대 대통령으로서 또 이승만의 문제가 나오겠죠. 네. 제1공화국가 이승만 이렇게 네.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 알다시피 그러면 이 당시도 누리하이트의 주장은 이런 얘기예요. 우선 제일 먼저 뭐냐면 이승만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네. 그는 친일파들을 배제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네. 뭐냐면 대한민국을 아주 빠르고 효율적인 근대 국가로 올려놓았다. 이게 가장 비난받고 비판받아야 될 부분을 오히려 이렇게 칭송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네요. 예, 누리하이트는 원래 제대로 말씀드렸지만 이런 주장이었잖아요. 일제 강점기엔 적지 않은 조선인들이 조선 총독부와 같은 국가기구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런 부역이라고 하지 않고 참여했다 예. 해요. 이들이 이렇게 해서 조선 총독부에서 군수도 하고 판사도 하고 뭐 군인도 해먹고 하다 보니까 근대적인 국가 운영 경험을 체득하였고 이들이 해방의 날만 기다리면서 새로운 국가 건설에 독립이 되기만 기다렸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예. 무슨 독립운동가가 침투한 거야 조선 총독부에. 네.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승만이가 새롭게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들을 받아들이니까 네. 이들은 기꺼이 자기 자신들의 근대 국가 운영 경험을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 헌신하였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 친일파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국가를 네이션 빌딩식에 뭐 건국해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졸제 친일파가 어떻게 돼요? 민족 번영을 위한 예, 예, 지도자. 건국의 아버지, 건국의 예. 동지예요. 네. 요걸 기념하려는 게 건국절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보면 황당하지만 네. 이 누라이트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덕성이 없고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없네요. 예.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뭐냐면 일제 잔재에 나왔던 청탁이라든지 그죠 향응 문화라든지 네. 뇌물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철밥통이라든지 기회주의라든지 뭐 이런 온갖 것 부정부패라든지 다 했던 주범들이잖아요. 예. 이승만이야말로 친일파를 오히려 뭐죠 세수를 새 부대에 담궈야 되는데 오히려 뭐죠 썩은 물을 새 부대에다 집어넣은 장본인이 바로 이승만인데 그것 때문에 결국 반민특위도 오히려 좌절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점에서 보면 이승만에게는 친일파 비호 책임들. 그래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네. 어느 시기로 돌아가고 싶냐면 반민특위 시기로 돌아가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때 대한민국에 원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또 이재명 같은 분도 지금 뭐냐면 오늘의 적폐의 대상은 독재 잔재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친일에서 시작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걸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예요? 이승만인 거예요. 네. 뉴라이트는 오히려 이들을 건국의 아버지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었겠습니다만, 예. 예. 이승만이 어찌됐건 독립운동을 약간은 한 거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우리 100년 전에 다뤘잖아요. 독립운동 도는데 꼭 뭐냐 여성 문제가 끼어든다든지 돈 문제가 끼어든다든지 아니면 자기 아니면 안 되겠다는 권력 다툼이 있다든지 항상 분열을 조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 부적절한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잘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판적인 부분도 같이 써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독립운동이죠.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반민특위가 그 당시에 좀 제대로 역할을 했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은 정말 많이 바뀌어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방 후에 제1공화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승만 친일파청산 안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국회에서 발의가 돼서 반민특위 만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뉴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반민특위가 하도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할 수 없이 이승만이가 해체시켰다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했어요. 근데 말도 안 되죠. 반민특위는 뭐예요? 친일파 청산하는데 오히려 뭐죠? 1949년 6월 6일 날, 6월 6일 날 중부경찰서 서장 윤기병 친일경찰의 출신이에요. 이거 부하들 끌고 와가지고 새벽에 반민특위 습격했잖아요. 반민특위 같이 거대한 특별기구 요즘 특검 보셨죠? 특검은 검찰기구잖아요. 근데 반민특위는 반민특위 조사부가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특별검찰부가 있고 특별재판부가 있어요. 막강한 조직이에요. 이걸 일개 경찰서 서장이 습격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래서 반민특위 요원들이 다 체포됐잖아요. 친일 경찰들한테 체포돼서 두들겨 맞은 게 백주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여기 딱 뒤집어지니까 이승만이가 내가 시켰다고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지시했잖아요. 바로 친일파 청산기구를 폭력을 써서 해체하고 강제했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다. 그래서 한국 사회 대한민국의 원죄 즉 새로운 부대의 새술이 아니라 똥물을 집어넣은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다.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되고 이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친일파 우선들이 큰 소리를 치고 떵떵이 살고 있게 된 거예요. 즉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항일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이 속담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예요? 이승만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또 6.25 때 가면 또 이 뉴라이트 주장이 또 재밌어요. 6.25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원찮잖아요. 이승만. 그렇죠? 뭐 저는 이제 6.25 한국전쟁 때 그 당시 대통령 이승만을 떠올리면 많이 비겁했다. 엄청나게 비겁하고 3일 만에 제일 먼저 도망가고 3일 만에 제일 먼저 도망가죠. 그리고 3일 만에 수도도 빼앗기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강 철교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폭파시켜서 거기 있던 사람들도 다 수장이 되고 막 이랬던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뉴라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자꾸 이승만 대통령 가지고 6.25 때 뭐냐면 부산 피도에 도망갔던 사람으로 얘기하는데 절대 그런 사람 아니다. 너희들 잘못 본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럼 뭔데 했더니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늘 그 이제 북진 통일을 외치셨는데 이 임금이 남친에 왔다. 그때 남친에 오니까 신속하게 피난하심으로써 한강 철교를 끊음으로써 적들이 내려올 수 있는 속도를 늦추고. 그게 무슨 말이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북진을 많이 준비해 왔으면 남침을 해왔을 때 그 준비해온 그 병력으로 그 군사력으로 잘 막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풀 뜯어먹는 소리였던 거예요. 말이 앞뒤가 안 맞고. 또 웃기고 한간 철교를 끊어가지고 뭡니까 예고도 없이 끊었잖아요. 계속 거짓말 방송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수도에 있으면서 그다음에 인민군을 물리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북괴군을 물리친다 이런 식으로 선전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대통령이 도망가 버렸어. 이게 바로 선조 임금 얘기잖아요. 김용옥 선생이 얘기하던. 임진왜란 때. 그보다 더 못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간 것을 오히려 한강 철교를 끊음으로써 임금이 내려올 수 있는 시간을 더디겠다. 이 말이 돼요? 이거는 정말로 자신들과 자신들이 둘러싸이는 세력을 위한 새로운 역사 기술 방법이네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래서 임시수도가 부산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부산으로 갔더니 그럼 부산 갔을 때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어요. 부산에서 뭐 정치 파동 같은 것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산 정치 파동 잘 아시죠. 자 이렇게 됐어요. 부산에 내려갔어. 부산에 내려갔는데 이승만 인기가 떨어졌겠죠. 당연하죠. 지금 이제 뭐냐면 대통령 선거가 시작돼야 되잖아요. 52년에 대통령 선거, 2대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자, 근데 이승만이 고민인 거야. 지금 이승만 인기는 뭐예요? 박근혜
수준이지. 네.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게 제일 먼저 도망가고 그다음에 나라도 제대로 못 지켜가지고 언제나 네. 북진 통일을 떠들던 사람이 북진이 통일이 아니라 뭐죠? 부산에서 여차하면 일본으로 튈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선조가 어주에서 압록강 건너서 중국으로 튀려는 상황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네요. 이런 상황에서 어디 분노가 안 됐겠어요. 예. 근데 이승만은 뭐가 걱정이었는가? 대통령 떼먹는 게 걱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부산에서 네. 위수령을 때려가지고 네. 하고 그다음에 따뻘대 백골당 같은 폭력배를 동원해가지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을 출근하는데 그 통근버스를 통째로 납치해가지고 가서 가두고 그다음에 간첩 사건 조작하고 예. 이렇게 하고 협박 공포하면서 뭐냐면 불법적으로 사실은 기립 표결을 해가지고 만든 게 대통령 직선제예요. 이게 바로 부산 정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는 정말로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 어차피 국회 원래는 그전에 대통령 국회에서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간선이었죠. 네. 예. 근데 자기가 간선했을 때 이미 뭐냐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별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없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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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자기하고 같이 처음에 파트리다 한국민주당도 이제는 배신당했다고 해서 삐져가지고 지금 뭐냐 민국당 만들어서 따로 놀고 있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이가 하려고 하니까 부정선거를 해야 되겠거든. 예. 예. 부정선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가 행정을 가지고 있죠. 공무원들의 요즘은 대빵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직선제로 가겠다. 한국의 직선제는 민주주의와 결합돼서 된 것이 아니라 이승만의 재집권을 위해서 네. 시도되었던 게 한국 직선제의 치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 당시에 이승만이 직선제를 해야 내가 이기겠다라고 생각한 게 그 당시 국민들은 이승만을 지지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지지해서 직선제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게 아니라 행정을 장악할 수 있을 관건 선거를 하겠다죠. 예. 부정선거가 가능하니까 직선제를 하겠다. 이런 의도였던 거죠. 그렇죠. 예. 동기부터가 아주 사악했죠. 그러니까 이승만은 친일 세력을 등에 업기 때문에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그리고 네. 이런 여러 정치 파동 같은 걸 보면 민주주의자도 아니었던 헌법 파괴범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한 건 핵심이 그예요. 발췌 개헌안이라고 하지만 예, 예. 뭐 복잡한 내용은 생략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직선제 하겠다는데 예. 그것도 공포 분위기 조작한 다음에 기립 표결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뻔하잖아요. 그럼요. 예, 이렇게 해서 되니까 미국에서 오죽하면 쟤 안 되겠다 해서 이승만 제거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미국이 이승만 제거 계획까지 세웠어요. 아. 완전 똘이네 똘 하면서. 예. 그게 바로 에버레디 작전, 에버레디 작전, 상비 작전, 언제든지 이승만을 제거할 수 있는 작전. 이렇게 해서 그 쿠데타까지도 생각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었어요. 진정한 그 건국의 아버지고 국부라면 이렇게 전쟁으로 나라가 도탄에 빠졌을 때 본인의 권력만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이것만이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봐요. 예. 이승만이가 그다음에 또 이승만이다 또 어떤 찬양을 하냐면 네. 하도 놀라운 그 머리 구조가 회로같이 궁금한데 너희들은 이승만이가 자꾸만 전쟁 때 무능했다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면서 부산에 임시수도에 있을 때 그 누가 대한민국을 알았으라 전 세계가 이 조그만 나라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신속하게 역시 놀라운 외교수를 발휘하였어. 네. 순식간에 UN 16개국을 불러 모았으니 이것이야말로 외교의 기지 아닌가. 아. 우리 집을 못 지켜서 옆집에 아저씨가 16명이 온 거야. 이건 집안 망신입니다. 예. 우리 하나가 우리나라 못 지켜가지고 16개국이 오게 됐는데 그걸 뭐냐. 놀라운 외교의 달인 이승만입니다. 이렇게 해서 졸지에 네. 집안 망신을 자주국방이 아니라 이거 뭐죠? 이거 완전히 뭐 흥급 국방 아닙니까? 예. 예. 이렇게 찬양하고 더 놀라운 것은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은 뭐냐? 이때 한미 상호 방위 협정을 맺고 뭐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이제는 뭐냐? 우리가 국방을 미국이 다 알아서 지켜주기 때문에 경제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은혜다 해서 이승만 은혜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작전권을 미국에 넘긴 거죠. 그 작전권 다 넘겼죠. 예. 사실은 군사권을 넘긴다고 해서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 스스로 나라를 못 지켜서 16개국에 와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 초라한 처지. 예. 선생님,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작전권 같은 주권을 예. 외국에 넘긴 걸 네. 그럼 마땅히 좀 비난해야 하고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또 비판 못 하잖아요.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네, 갑자기 예전 노무현 대통령의 그 연설이 예. 생각이 나네요. 예, 여기서 끝나지가 않잖아요. 네, 김구 선생 암살도 미스터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자유로울 수가 없죠. 수많은 정책들을 제거했잖아요, 그죠? 네. 우리 현대사에서 네. 이승만과 김구 선생을 흔히 뭐 라이벌로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이승만과 김구는 이제 보면 이제 형님 동생 관계죠. 네. 그 이승만을 형님이라 불렀죠. 예, 예. 그 사실 일제 강점기에는 김구하고 이승만이가 특별하게 그 사이가 나빠야 될 이유는 그렇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임시정부 초기에는 네. 김구는 그렇게 지휘와 역할이 높지 않았습니다. 아, 또 신분이 높지 않았고. 예. 그런 선에서 오히려 뭐냐 안창호하고 이승만의 갈등 아. 또는 이동휘라고 사회주의자죠. 와 그다음 이승만의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임시정부에서 많았고 또 이 안에 임시정부 안에서 기호파와 서북파. 그러니까 서북파라면 안창호 선생 계열이죠. 네. 기호파하면 이승만 계열. 이런 갈등들이라든지 또 독립운동 노선을 가지고서 갈등이 많았잖아요. 이런 식에서 뭐냐면 이승만이 결국 탄핵까지 당한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됐지만 그러고 나서 뭐냐면 이승만이가 탄핵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의 탄핵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이승만 미국에서 국내 들어오지 않으니까 별로 김구 선생하고 별로 싸워서 만날 일도 없잖아요. 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제 말에는 2차 세계대전 때가 되면 이제 대미 외교는 남들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 이승만이 미국에 있으니까 역할할 때 김구하고 연락했을 거 아니에요. 김구 선생하고. 예. 그러니까 대중 뭐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나빠질 건 없죠. 근데 문제 해방이후에도 처음에 같이 갔어요. 네. 반탁 운동을 같이 갔어요. 예, 예. 나는 이런 부분에서 김구 선생이 좀 이렇게 아쉬운 게 많다고 보이는데 이승만이나 하고는 결별했어야 되는데 많은 것을 이승만이 권력을 잡는데 오히려 본의 아니게 도와준 셈이 돼요. 근데 결정적으로 어디서 갈라서느냐 큰 차이가 있어요. 네. 이승만의 경우에는 공산주의자하고 손을 잡을 바에는 차라리 분단이 낫다잖아요. 그리고 남이 권력 잡을 바에는 내가 꼭 잡아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남한테 권력 주는 걸 못 보잖아요. 근데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뭐죠? 분단이 된다면 민족의 비극이 생기니까 공산주의자하고도 대화하고 손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김구는 반공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분단을 앞두고서는 공산주의자와도 손잡고 대화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승만은 그걸 반대하죠. 이때부터 이승만과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48년도 정도, 47년도 국면이 되게 되면 김구와 이승만의 관계는 나빠집니다. 네, 이것도 우리가 백년 전쟁할 때 소송 사안이었어요. 네. 그쪽에 유족 측에서 김구하고 이승만은 사이가 좋았는데 사이가 나쁘다고 백년 전쟁이 있었다. 이것도 명예훼손이래요. 나 원참 사이가 결과적으로 갈랐었는데 다시는 돌아서지 않고. 예. 자, 그리고 53년에 이제 한국 전쟁이 이제 휴전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이후에 이승만의 행적도 역시 권력 하나만을 바라보고 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하나 잠깐 빠진 게 있는데 예. 바로 이렇게 해서 부산 정치 파동이 일으켰을 때 네. 의열단 출신들이 이승만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아, 예. 그게 혹시 영화 예. 밀정 보셨어요? 밀정? 아, 제가 육아가 바빠갖고 그 영화를 아직 못 봤습니다. IPTV에서 꼭 보겠습니다. 밀정에 나오는 그 남자 주인공 공아묵이라는 배우 있잖아요. 아, 공유 씨. 예? 공유 아닌가요? 공유인가요? 예, 공유 씨. 예. 이 누구를 모델로 했냐면 의열단은 김시현 선생을 모델로 한 거예요. 예. 이 김시현 선생이 이제 60 넘었잖아요. 이때 이승만을 용서할 수 없다. 왜? 김구 선생 같은 독립운동가를 살해한 놈은 용서할 수 없다. 대통령이라도. 그래서 바로 그 유시태하고 같이 해서 유시태일까요? 예. 예. 같이 해가지고 이승만에게 총을 겨눴어요. 유시태라는 분을 시켜서. 근데 안타깝게도 총알 3발이 다 불발이 돼 버려요. 그래서 단상에서 운 좋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조차 이승만을 제거해야 되겠다. 미국도 제거해야 되겠다. 그만큼 사실은 그 공공의 적이었네요. 공공의 적이죠. 예, 좋은 표현이에요. 공공의 적이죠. 예, 한마디로 하면 국부가 아니라 공공의 적이었다. 예. 예, 근데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이승만이 제가 참 많죠. 저는 특히 6.25 때 용서가 안 되는 게 예. 영화 학도병에 관한 영화들 몇 번 나왔었잖아요. 포화 속으로 뭐 이런 예. 거. 예. 정말로 14세, 16세 이 중고등학생들이 어쨌든 민족의 비극이긴 하지만 네. 대한민국을 자기 종국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었겠죠. 이 학도병들이 낙동강 전쟁에서 총도 제대로 훈련 못 받고 쏴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이 예. 학생이 죽을 때 이승만 뭐 하는 놈이에요? 뭐 하는 작자예요? 지 대통령 당선되려고 지금 부산 정치 파동 일으키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실이다. 나는 가장 기억할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네. 어찌됐건 민족의 비극이 6.25이긴 하지만
그래도 목숨 걸고 낙동강 전선에서 청소년들이 소년들이 피 흘리면서 죽어갈 때 이승만은 그 소년들의 피해 대가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대통령 재선될 것만 하면서 정치 파동 일으킨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전쟁 중에 민간인 학살도 역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중요한 지적이세요. 네. 제가 계속 칭찬해 주는 거 맞죠? 아, 고맙습니다. 예. 바로 그 유명한 보도연맹 보도연맹. 사건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제주도 4.3 사건도 있었지만 네. 그 미군정 시기에 시작해가지고 이승만 때까지 지속된 것이고 이 보도연맹 같은 건 다 그런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오제도 검사라고 있어요. 공안검사. 아, 그 유명한 사람이죠. 예. 오제도 그다음에 군에서는 김창룡. 아. 그다음에 검찰에서는 오제도. 예. 그다음에 전향한 공산주의자 가운데는 양한모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 이른바 그 타공전선, 예. 멸공전선 트로이카예요. 노덕술 이런 사람도 끼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도 연맹을 조직한 거예요. 오제도의 제안으로. 예. 즉 한때 좌익이었던 사람이 전향을 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향한 사람들 쭉 모아서 만든 게 보도 연맹이에요. 근데 이걸 규모를 키우려다 보니까 이 보도 연맹이 어떻게 되냐면 할당을 준단 말이죠. 예. 그렇게 되니까 그냥 실제 전향했던 사람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말고도 지역에서 할당을 채우기 위해서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멀쩡한 농민들이나 청년들한테도 야 보도연맹 가면 쌀 배급 준다 하더라. 그래서 너도 가입시켰어요. 이렇게 해서 보도연맹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쟁이 나버렸잖아요. 전쟁에 이승만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보도연맹은 죽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곳곳마다 보도연맹 학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돼서 뭐냐면 이 보도연맹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게 되는 것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혀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거잖아요. 네. 이승만의 지시에 의해서.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그래서 잘못하면 골로 간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설사 좌익 사상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학살을 한 거는 명백한 잘못이죠. 그냥 이건 민간의 학살이에요. 예. 게다가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유치장이나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다 죽였잖아요. 예. 뭐냐면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뭐냐면 몇십만 명이 될지 몰라요. 뭐 100만 원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20만 명, 30만 명설 또 이제 8만 명설도 있습니다만 엄청난 몇십만 명 규모는 틀림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이승만 독재 더하기 네. 학살 주범. 네. 민간의 학살 주범. 코리안 킬링 필드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런 사실들이 있는데 이런 사실들이 뉴라이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걸까요? 뉴라이트는 저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뉴라이트의 본질은 뭐냐면 오로지 뭐냐면 경제 성장했다. 네. 이거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행복하다는 거예요. 뉴라이트의 핵심은. 아. 그 한마디로 단세포. 예. 오늘날의 숫골 이야기를 그냥 경제 통계 가지고 그냥 보강해 준 내용이에요. 이들은 민간에 학살한 것도 다 필요 없어요. 뉴라이트는 오로지 아마 제가 볼 때 아마 그런 생각도 할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해서 뭐냐 대한민국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명백하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이 있는데 이런 사실들을 알고도 어떻게 그렇게 역사를 기술할 수 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국부라고 찬양을 할 수가 있는지 예. 그 지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선생님.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저희들 학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예.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역사 사실들을 예.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 역사는 자유롭게 해석해야 됩니다. 예. 그걸 할 수 있어. 그러나 자유롭게 해석하는 건 좋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까지 자유롭게 바꿔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아예 뭐 이런 민간인 학살이라든가 잘못한 점들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쪽에 보니까 이 뉴라이트는 그렇게 기술하지 않고 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데 오히려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죽었다. 빨갱이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아, 그런 왜곡을 하는 거예요. 예, 남한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죽겠어요. 물론 그렇게 죽은 경우도 있지만 그건 비교가 안 됩니다. 예. 명백하게 가해의 규모가 달라요. 근데 이렇게 해서 나오고 심지어는 교학자 교과서에서는 네. 뭐 이때 뭐냐 이런 민간의 학살했을 때 뭐냐면 주로 했던 사람들은 좌익이었는데 뭐 깡패나 불량배들이 많았대요. 아. 반대예요. 우익들이 깡패가 많았잖아요. 예. 서북 청년단 같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보면 한마디로 하면 증오에 기초하고 있고 역사 왜곡이 있고 그다음에 멸공 사관이다 오히려. 그러니까 뉴라이트는 반공주의 사관이에요. 네. 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시대에 있어서 뭐냐 시대착오적인 극단적 반공주의에 입각해서
오히려 뭐냐면 역사 사실도 왜곡하거나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럼 한국 전쟁 이후에 이승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예, 그때 네. 이제 뉴라이트가 어떻게 보냐면 1950년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네. 이건 별로 이제 통상적으로 별로 이야기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승만 하면 독재, 네. 그다음에 학살 주범, 네. 그다음에 자유당까지 포함해서 부패와 무능의 상징이잖아요. 호색한. 이승만 늙었잖아요. 늙었으니까 그건 다르지. 아니 그 젊은 시절부터 쳐가지고요. 뭐 근데 뭐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저는 역사에서 그런 격가지가 더 재밌더라고요, 선생님. 네, 뭐 그런 건 또 이렇게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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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당황했어요. 아이, 제가. 죄송합니다. 예. 아니 죄송할 건 없고요. 예, 예. 예. 뭐 그것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죠. 네. 독재자, 학살 주범. 예. 네. 그다음에 분열과 부패의 상징이잖아요. 부정부패의 상징. 근데 뉴라이트는 또 다른 거야. 아, 이 50년대를 네. 아주 뭐냐면 전후 복구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또 올리는 거예요. 전후 복구가 그렇게 잘 진행이 됐습니까? 물론 전후 복구는 안 할 수가 없죠. 아,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전후 복구를 하기는 예. 했지만 예. 그래서 나도 수많은 돈들이 중간에 나가고 대충 자금 같은 것들이 무슨 뭐 사동 같은 게 엄청 많지 않았습니까? 예, 예. 뭐 사카린 같은 것 뭐. 그건 박정희 때고. 그 박정희 때입니까? 예, 예.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뭐냐면 일제 강점기에 네. 일제 강점기에 뭐냐면 쉽게 말하면 철도나 도로 항만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서 예, 예. 그것이 박정희 때 이제 성공의 기반 이제 연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는데 이제 우리가 문제 제기한 거야. 네. 야, 그러면 50년대 한국 전쟁 때 대부분 다 파괴됐지 않냐. 예, 예. 그게 그다음에 철도 같은 것은 네. 철도 폭도 다르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냐면 이제 기계가 들어올 때는 미국 기계 들어오는데 그 일제 때 나사 볼트하고도 사이즈가 다르다. 쉽게 말해 스탠다드가 없는 거잖아요. 예, 예. 국제 표준이. 이렇게 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상하다. 오히려 북한의 60년대까지는 경제 성장이 더 빨랐단 말이에요. 북한이야말로 완전히 초토화됐잖아요. 예. 남아있는 게 없었잖아요. 예. 평양 같으면 은밀대 하나만 남았다고 할 정도로 그죠? 폭격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죠. 했죠. 예. 원산 폭격 지금도 나오는 용어 아니에요. 군대에서. 아. 이런 상황인데 예. 오히려 일제 모든 기반은 중공업은 북한에 있었어요. 기반 시설들이. 그렇죠. 예. 이거 싹 다 없어지고 초토화됐던 북한이 오히려 더 60년대까지 경제 성장했다면 안 받잖냐 하니까 이들이 당황한 거야. 어떻게 이제 50년대 또 찾으러 가. 네. 이승만이 50년대 경제 성장했다. 요즘 요거 연구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원자력 개발도 나보다 빠르게 했다. 그다음에 농지 개혁도 알고 보면 굉장히 훌륭한 업적이다. 농지 개혁에 대해서. 근데 농지 개혁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예. 유상 분배, 유상 몰수를 했지만, 그래서 실제 농민들한테 큰 혜택이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네. 아니 그 복잡한 얘기 생략하더라도 그래서 이 50년대를 또 이승만이 화려하게 전후 복구를 한 걸로 해서 아. 그렇게 하면서 또 박쥐가 또 이 전후 복구의 기반을 또 잘한 걸로. 그렇게 뉴라이트 말대로라면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인데 네. 왜 국민들한테 쫓겨났을까요? 그 설명을 안 해. 그게 뭐냐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승만 억울해. 자, 이게 바로 이제 정치에서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일단 50년대를 이들이 왜 주목하냐 할 때 예. 이들 교과서 말에 장악했고 아직도 박근혜가 대통령 한다고 있었다면 50년대 이승만 대통령 업적을 얘기하시고 이런 게 나왔을 거예요. 아, 진짜 그랬을까요? 그럼요. 충분히 나옵니다. 섬뜩하네요. 네, 다음 중에서 이승만의 업적이 아닌 것은 1번 농지개혁, 2번 방공 프로 석방, 3번 원자력, 4번 새마을운동. 예. 그리고 답은 4번은 박정희 대통령 업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낼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승만이 이제 외교 기제론,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붉은 맛으로부터 건졌다. 네. 그다음에 미국을 끌어당겨내서 오늘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미국의 품에서 잘 살 수 있게 되었다. 네. 자, 이런 건 주로 정치 외교잖아요. 예, 예. 근데 경제에 무능했다고 하는데 장 경제학자잖아. 그러니까 50년대 이승만이 경제를 잘했다. 그래서 한번 되면 전후 복구 사업의 성공. 이게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에 쫙 전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속에서 이승만을 모든 면을 다 잘했다고 얘기해.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남는 게 이제 또 정치 문제잖아요. 네. 4.19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또 재미가 있어요. 그럼 뉴라이트는 예. 그래도 아무리 뉴라이트여도 그래도 뭔가 역사를 기술하고 그럴 땐 조금의 양념같이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 뭐 이런 식의 기술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이승만에 대해서 아쉬웠다거나 비판해야 될 부분은 전혀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쉬운 건 있대요. 아쉬운 게. 그게 어떤 겁니까? 4.19 때 네. 이제 교학사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네. 뉴라이트가 쓴 4.19에서 이승만이 이제 했는데 이렇게 3.15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네. 3.15 부정선거는
바로 이승만이 아니고 네. 이기붕 이기붕과 자유당이 합작해서 나온 거다. 각하는 잘못이 없고. 예, 이런 내용이죠. 그 당시에 이 3.15 부정선거 일어날 때 이승만이 대통령 후보, 네. 그다음에 이기붕이 부통령 후보잖아요. 그다음에 야당에서는 민주당이죠. 그 당시에는. 네. 민주당에서는 조병옥 이 대통령 후보. 네. 그다음에 부통령은 장면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죠. 근데 조병옥 씨가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병옥 씨가 죽어서 이승만은 어차피 대통령이 당선되게 돼 있었다. 근데 문제는 이승만 대통령이 고령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부통령이 반드시 이기붕이 돼야 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관심이 없었고 비유하자면 이기붕을 이제 이승만 6.5시에 대통령 승계하기 위해서 예. 이들이 작당해서 부정선거한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이 아니고 이기붕에게 책임이 있다. 여기서 3.15 부정선거 책임은 이기붕이다. 근데 다만 이승만 대통령은 뭐냐 학생들이 총 맞아 죽었다고 하니까 네. 어린 학생들이 총을 맞아 죽었으니 내가 비록 이 부정선거에 책임이 없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갔던 훌륭한 애국자라는 얘기예요. 노애국자. 지금까지 들은 거에 뭐 비판 같은 건 하나도 없는데요? 아쉽죠. 억울하게 그분이 쫓겨났다. 이게 아쉬운 거예요. 아, 그게 아쉬운 거군요. 그렇죠. 그게 아쉬운 거죠. 예. 아. 근데 이것도 상당히 사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조병옥 박사 죽은 건 2월 달이야. 네. 2월 달에 죽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는 언제 시작되냐면 계획은 이게 1960년 2월 달에 조병옥이 죽었잖아요. 그다음에 3월 달에 부정선거잖아요. 우선 5월 달에 선거를 해야 될 걸 3월 달로 땡겼어요. 예. 예, 야당이 선거 활동 준비 못하게 하려고. 예, 예. 요즘 말 조기 대선론을 한 거야. 야당이 준비 못하게.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것은 이미 1959년에 최인근한 사람을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총기획했어요. 예. 다시 말하면 1959년대 그리고 도지사 싹 다 갈아버려. 뭐 경찰서장들도 한데 미리 사표를 받아내요. 예. 이번에 이 대통령 당선 못 시키면 다 사표 수리한다 이런 거예요. 이게 1959년에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부정선거는 그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국가의 모든 경찰 그다음에 모든 내무부 장관 휘하의 모든 지방기구 이 전체가 다 뛰어든 것이 바로 3.15 부정선거다. 이거 예.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이 60년 1월 2월 달에 부정선거 지침이 다 내려가서 3인조 선거, 피아노 선거, 그다음에 완장 선거, 6인조, 9인조 투표 이런 온갖 부정선거가 다 이제 지시가 다 내려간 거예요. 되었고. 그래서 가던 와중에 조병옥 씨는 2월 달에 죽었을 뿐이야. 이해갑니까? 신익희 선생은 언제 그전 선거. 그 전 선거에? 예, 예. 아, 예. 네,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근데 야당 후보들이 선거 때 이렇게 세상을 떠났을까요? 신익희 선생도 그렇고. 이명박 때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아, 그렇죠. 뭐 꼭 무슨 죽였던 건 아니지만 이거는 예, 예, 그건 아니지만 왜 이렇게 가끔가다 그런 일이 생기지 모르겠어요. 악기가 넘칠 때 그런가 봐. 악기가. 근데 하여튼 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이 부정선거 할 때 이것도 있어요. 뭐냐면 50% 지지율도 넘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왜. 네. 이것도 문제이지만 그전에 그전 선거에서도 있었던 건 너무 뭐냐면 부정선거를 많이 했어요. 그전 대통령 선거. 네. 근데도 엄청 부정선거 했는데도 조봉환 같은 사람이 약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승만 또 85% 이상으로 가게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뭐 80, 훨씬 더 초과가 나오는 바람에 자기들이 다시 득표수 다시 바꾸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면 이건 뭐죠? 총체적인 부정선거예요. 예. 이승만이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이승만을 포함한 이 전체적인 대선 부정이다. 이게 네. 노골적인 대선 부정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항의에 일어난 게 마산 3.15 이제 김주열 열사. 예. 항의 시가 있고 예. 그다음에 김주열 열사가 발견되니까 2차 마산 항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예. 4.19 4월 18일 날 고려대 학생 데모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예. 4.19가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4월 25일인가요? 교수 데모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네. 이승만이 하야하게 되잖아요. 예, 예. 4월 26일 아마 교수 데모단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한 거예요. 이때까지 계속 버텼어요. 이승만은. 그렇게 학생들이 죽는데도 자기 대통령 계속 있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선거만 다시 하겠다 이렇게 버티다가 결국 송료창 같은 계엄사령관이 와가지고 예. 이건 하야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나이가 몇이었습니까? 정말 노욕이네요, 노욕. 노욕이죠. 70, 80이 넘었죠. 예. 80. 사실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두세 80대 살. 할아버지면 예. 젊은 그 당시에 청년들이 80대면요. 예.
지금 한 120세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100세 넘었다 봐요. 평균 수명으로 따져봤을 예. 때. 하여튼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면 젊은 환갑이 그때는 환갑 잔치에도 대단하던 시절에 60에 예. 80이 넘은 노인네가 대통령까지 한 거예요. 하여간 어떤 정치적인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국민이고 그 자기 위에 손잡벌 되는 청년들이 그렇게 총에 맞아 죽으면 일단은 인지상적으로 마음이 먼저 아파하고 그런 게 어떤 사람의 기본적인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에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버티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결국 미국에서 신호를 주고 예. 또 송영창 계엄사령관을 이야기하니까 예. 할 수 없이 그냥 하야한 거지요. 근데 그게 할 수 없이 하야한 걸 버티다 할 수 없이 하야한 걸 이제 뉴라이트에서는 굉장히 아쉽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학생이 죽었으니까 예. 도의적 책임을 지고 본인은 죄도 없는데 도의적 책임을 졌다. 무슨 멍해를 진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4.19는 그게 아니에요. 4.19는 3.15 부정선거가 아니고 네. 3.15 부정선거가 발달이 돼서 이승만 타도한 게 4.19예요.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 타도한 게 4.19지 무슨 부정선거 반대한 게 4.19입니까? 그러니까 4.19의 성격 자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왜곡된 인식을 갖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예리하시네. 아, 바로 핵심이 뭐냐. 네. 이들은 4월 혁명을 3.15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로 축소하는 거예요. 의미를 완전히 축소하는 거네요. 그렇게 해서 이승만 죄 없다 빠져나가게 하려고. 근데 핵심은 바로 예. 4.19는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해서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부정부패와 무능과 그다음에 인권 유린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타도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고 한 거죠. 그렇군요. 이게 나라냐 하고 일어난 게 4.19예요. 예. 근데 사실은 4.19 때문에 이제 이승만이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났는데 그게 인생에서 처음의 경험은 아니었죠, 선생님. 이미 임시정부 때 한번 쫓겨났잖아요. 예, 예. 탄핵받았어. 그랬으니까 충격은 좀 덜 했겠네요.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한번 쫓겨난 경험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좀 충격이 덜 했겠네요, 개인적으로. 예, 예. 근데 어떤 역사가가 이런 말을 했죠. 네.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예. 두 번째는 코미디로. 어. 뭐라 그럴까, 이 코미디와 비극의 교차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기록을 세웠죠. 최초의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독립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예. 두 번 해먹고 두 번 다 쫓겨난 대통령. 초대 대통령 두 번 하고 두 번 다 쫓겨났다. 네, 두 번 불신임 받은 거예요. 역사로부터. 와, 이 진기록이네요. 그것을 다시 동상 만든 게 뉴라이트와 이명박근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자, 실장님 오늘 얘기 좀 간단하게 좀 써머리만 요약해서 이렇게 좀 정리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오늘 이야기할 때 뉴라이트가 바라보는 이승만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붉은 마수로부터 분단 주범을 네. 어로 대한민국을 구해준 은인으로 얘기하고 6.25에서 엄청난 민족의 비극과 민간에 학살한 사람을 오히려 뭐냐면 뛰어난 외교술로서 대한민국을 구원한 은인이고 특히 미국의 어떤 뭐냐면 불러옴으로써 미국의 품속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하게 되고 그다음에 4.19 때도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하고 관계인데 억울하게도 이기붕 때문에 쫓겨난 안타까운 대통령 다시 모셔야 될 그리운 국부 이것이 뉴라이트의 주제입니다. 네. 하지만 그 실체는 부정부패의 상징이고 독재자이고 그리고 민간인 학살 주범이다. 코리안 킬링필드의 원조다.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제작한 100년 전쟁 보셨을 줄 알겠지만 또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네, 유튜브에서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을 찾아서 보시면 네,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네, 또 확실하게 좀 더 풍성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재밌게 방송했습니다. 네, 실장님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구와 실천 두 바퀴로 달려온 26년. 시민의 힘으로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었듯이 촛불 시민 정신으로 역사 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인권, 평화,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작은 힘이 모여 역사를 움직입니다.